안녕하십니까. 동인천역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일령입니다. 오늘은 선대과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도시재생이 된다 이런 사례라기보다는요, 주민들이 주도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사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번 이해해보죠. 어떤 도시재생 사례가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 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 운영 사례를 하나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동인천의 필요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마을을 왜 관리해야 할까라는 공감대를 얻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마 필수 과정에서 나왔을 겁니다. 재생은 곧 활성화이고 쇠퇴라는 것은 노후되고 낙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노후되고 낙후되어가는 이 과정이 해소,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일이 재생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생은 한 가지를 더 더하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그것이 실제로 작동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중요하게 되죠. 이것도 필수 과정에서 한번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상시화가 중요하고, 도시재생이 상시화된다는 것의 의미는 도시재생의 주체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느냐, 그 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마땅한 이유와 할 만한 일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챙겨나가기 위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상시화가 되기 위해서 마을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을을 관리하는 그것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을의 관리라는 것은 우리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매개이기도 하지만 마을에서 발굴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자산화시키는 과정이 노후주거지가 되는 거죠.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선순환 고리의 창출이 해답이라는 얘기에 부합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경제가 발굴할 수 있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제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똑같이 쇠퇴와 재생에 대한 관점에 지금 머리에 생각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걸 하자라고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시 계획, 도시 정비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주택을 재개발하기만 하면 주거 환경이 정비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측할 그렇죠? 최소 20-30년 동안. 그러면 이 노후 주거지가 재개발이 되고 주거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좋아졌죠.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시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건축물을 펼치는 것들에 대한 기반 시설이 다시 해야만 한다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이라는 패러다임에서는 똑같아요. 일단 시작은 목적은 같아요. 동네가 깨끗해지고 좋아져야 됩니다. 일종의 개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좀 다른 건 이거예요. 부시고 새로 짓기만 하면 그게 깨끗해졌고요. 부시고 새로 짓기만 하면 바로 돈이 됐고요. 부시고 새로 짓기만 하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앞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냈다라는 게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면 채워낼 사람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바꿔야 됩니다. 물리적 환경을 재생시켜야 돼요. 새로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어쨌든 안 쓰는 거에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새로 공급되는 거는 비슷한 효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채워내는 겁니다. 생활재생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생활재생,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으로 그 공간을 메우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미분양이 나서 그 건물이 차질 않습니다. 우린 그거 잘된 개발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생활재생, 그러니까 사람들 활동으로 그 공간을 채워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재생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재개발 사업은 부시고 짓기만 하면 돈이 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실제를 하면 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채워난 그 활동들이 돈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돈이 되는 형태가 또다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선순환 고리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볼까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축물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개선시킨 것들이 사람들의 활동으로 차지 못한다면 또다시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한계를 답습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재생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활동을 그곳에 채워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활동에서 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 행위가 지속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그 공간을 줬는데 그 공간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그 건물을 짓기만 했으면 됐던 일들이 이제는 뭔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상황이 가만히 둬도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빠짐을 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됐다라는 세태와 재생의 기본적인 그 기본 단어의 뉘앙스에 집중을 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까지 뭘 했길래 이제와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발전되고 그거에 맞춰서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다루는 방법이 그 시대의 변화와 사회 요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해왔거든요. 예전에는 도시 개발의 시대, 집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늘려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판자촌 일단 짓기만 하면 되니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비만 오면 잠기는 그런 집들을 조금 좋은 집으로 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기의 도시 정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공간을 채워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래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못할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시에서 발생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경되어 왔다는 것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은 다음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도시 재생의 이 방향은 다음 시대의 방향에서 어느 정도 녹아있을 거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우리는 마을을 관리해야 하냐, 그러니까 마을에서 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든 도시 어떤 정책이 나오든 도시 재생에서 이야기했었던 새로운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을 채워낼 수 있는 사람의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이 구조를 요구하는 것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도시 재생이 아니더라도 그건 계속 요구할 거예요. 절대 과거로 돌아가서 무조건 집을 짓는 시대나 무조건 정비하는 시대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필수 과정, 도시재생과 역전 프로젝트 이해에서도 충분히 다뤘습니다. 절대 그런 시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제에 두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남 목포시에 있는 1897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례입니다. 앞에 보이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앞에 있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 저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혹시 가늠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감히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언가를 하기 위해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합의를 하고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합의서를 교환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게 곧 회사가 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있었을까요? 목포에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연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목포는 우리랑 비슷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발전했던 도시고요. 수탈의 흔적으로 도시의 구조가 짜져 있어요. 그곳에도 조개지가 있고 그곳에도 일제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단조로워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들도 이제 우리랑 비슷해요. 역사, 문화, 도시로서 원형이 보존된 건축 자산 자체가 유효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계양장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 유휴 공간을 지금까지는 관광자원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큰 이야기들, 서로 다툼이 있어요. 서로 다툼이 있지만 그런 큰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포에 전은호라는 지금 제물포 센터장이거든요. 제물포 총괄포디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내려가면서 자산화에 대한 이제 이론이 이제 이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화의 이제 핵심은 부동산 자산 가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지역 주민이 점유하면서 그에서 무언가 마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관련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오래된 가옥들, 오래된 주택들, 버려진 유휴 공간에 표현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매칭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보면 많은 과정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임원진에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요. 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건축 설계하시는 분,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 유통,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죠.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으시는 만큼 이제 그만큼 빨리 대응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조합이 됐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업들이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내지 못했다라는 문제의식이 발생되는 시점에 시민의 자산화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의 종합관리를 외쳤던 전문가가 그 지역에 투입이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 임원진으로 통해서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가운데는 뭐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마을 부동산 종합 서비스 플랫폼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곧 건물주죠. 근데 이제 그 건물들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로컬 크리에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공간 기획자들이 필요했고요. 근데 공간 기획자들은 공간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그 기획이라는 게 필요한 공간 개발자들이 필요한 거죠. 아까 그 임원진 중에 부동산에 뭐 개발하시는 분도 있었죠. 뭐 이런 필요한 거고.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됐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부가 수익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건물이 여러 채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를 줘야 되는데 막상 아무한테나 그걸 주기가 또 그래요. 장사가 잘 안 돼버리면 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장사가 무조건 잘 되면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려고 노력하는 건물주의 노력이랑 비슷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골목 전체를 상권으로 보는 멀천다이징과 연계하는 뭐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시장 상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쪽을 위해서 움직이려는 것들이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죠. 네, 방법은 다 압니다. 실제로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부동산 서비스업이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서비스업이라는 게 하나만 해가지고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역량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붙입니다. 빈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빈집을 살 수도 있어야 될 거고요. 임대를 줄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그걸 운영을 위탁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그 청년 창업이나 1897 주점, 그러니까 마을 주점, 혹은 마을 호텔, 혹은 마을 식당, 뭐 이런 것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들이요. 이런 것들을 중간에 중개해주는 역할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이제 기능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저희 센터에도 비슷한 계획이 있긴 있습니다. 그 뭐 빈 상가와 들어오고자 하는 청년들을 연결시켜주는 뭐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계획을 하고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지역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걸 해봅니다.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일단 뭐라도 해보는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미디어 투어도 하고 뭐 나름대로 소개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 자체로 그 지역을 살리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어요. 드라이브스루. 네. 뭐라도 이제 해보는 거죠.
네, 우리도 뭐라도 해보려면 뭐라도 할 조직이 일단은 필요할 겁니다. 뭐라도 할 조직을 제 원래부터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 조직이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서 축제를 합니다. 코로나 직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파가 도시재생 지역에 모일 수 있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임원진 중에 유통업자 있는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 유통업자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맥주를 가지고 오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분한테는. 그리고 지역에 건어물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건어물만 사가라 그러면 요즘에 누가 집에서 그 건어물 구워 맥주 구워 먹냐 이거예요. 그랬으면은 동네에 봉자 쌀로 뭐 이런 거 안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와가지고 그냥 가볍게 한 잔 먹는 옛날처럼 소주 먹고 죽자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그렇거든요. 소맥도 잘 안 먹습니다. 뭐 먹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기 전남 여수도 그렇고 뭐 목포도 그렇고 그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막 소주를 한 3병 4병씩 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죠. 그만큼 문화 차이가 있는데 그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실제로 맥주와 건어물을 같이 냈을 때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해산물 상가에서 건맥 축제를 열고요. 한 잔 제끼고 그 동네 말입니다. 한가락 부르고 이러면서 축제를 했는데 다양한 멸치 무침을 비롯해가지고 그 동네 특산물이라는 것들을 이제 맛을 보여주면서 안주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내다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사를 해보니까 되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펍을 만듭니다. 펍. 마을관리협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주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조합원이 만드는 회사죠. 이제 주주총회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주총회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조합원 총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주총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주자를 써가지고 술주, 주인주 해서 주주총회를 이렇게 여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코로나가 창궐돼가지고 정말 뭐 난리가 난 바로 그 타이밍에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럴 줄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또 그러면 무슨 돈으로 했느냐? 정부 지원으로 100% 다 했느냐? 그럴 수가 없죠. 정부 지원 있기야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100%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다행히 지금 요거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우리 근처에 있어요. 제물포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데려온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히 이런 거 클라우드 펀딩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양한 사람한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재원도 조달하고 그리고 수익을 낸 걸 돌려줌으로써 입소문을 우리가 첫 발을 잘 띄었다면 입소문이 절로 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노리면서 이제 펀딩도 합니다. 저도 이거 펀딩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할 때는 이미 그 목표액이 다 차버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뜨거웠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무언가 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한다라면 이제 되겠죠. 근데 되는 아이디어 나오려면 일단 되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제 우리 마을에서도 무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기를 서로 간의 반목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랑 또 연계해가지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또 만듭니다. 네, 새마을금고가 잘 아시죠? 지점장들이 그냥 각자가 사장님이에요. 이제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좀 권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동네에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랑 결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죠? 동네 새마을금고의 사장이랑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랑 대부분 친구 관계인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새마을금고가 도와줬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도와줬다는 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와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주민들의 노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건축 설계하시는 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공유를 하는 겁니다. 뭐를 하죠, 뭐를 하고, 뭐를 하자, 그 건물도 사자, 주주총회하고 건물을 사고 거기에 이제 소셜 펀딩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픈을 해! 오픈 예정이 2019년 7월이었는데 좀 연기돼서 2020년 2월로 갔고 근데 또 코로나가 터졌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잘 됩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 펍, 주점으로서 하나인 거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연합한 형태의 1897 협동조합이 또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꼭 하나로 다 뭉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중심 조직이 주민협체가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꼭 펍이냐? 그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존재하는 거죠. 네, 이 그림 봤었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다양한 자산들을 확보를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관계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좀 필요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전은호 전 목포 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정선에 있는 마을호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동네입니다. 그냥 어디 군단이 여행 가면 읍내, 좀 작은 규모의 읍내가 보여주는 풍경들입니다. 그렇게 썩 훌륭하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저냥 그렇죠. 그냥 평범하죠. 그럼 이런 동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위에 있는 사진이 밑에가 된 겁니다. 처음에 이런 변화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했답니다. 네, 종선 고한우는요, 강원랜드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의 기운이 조금 어두울 수 있죠. 도덕 도박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돈을 잃으니까 동네 부정적인 기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역 주민보다는 좀 직접적인 혜택이 지역에 돌아가는 것은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좀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업이 중심으로 뭔가 만들어진 거고, 그 규모도 아주 작은, 대부분 하이온 리지턴에서 다 해결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강원의 창조혁신센터에서 공간공모사업,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민공모사업 이런 건데요. 그런 걸 가지고 공간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됐어요. 그게 2018년 얘기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한 사업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강원랜드가 찬조를 했지 어떤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원래 그래도 강원도가요, 마을 만들기나 이런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되게 적극적인 지역이었거든요. 먹고 살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은 보통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어떤 이장님이 그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이때가 우연히 필연으로 바뀐 거죠. 우연으로 시작됐던 사업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전문가 와서 그려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시가 샀다고 하고 시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필연으로 바꿔낸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이거를 잘 쓰기 위한 사람들을 모으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필연이 됐어요. 근데 당연한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노력이 있고 누군가의 선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필연이 된 다음부터는 약간 좀 도움의 손길이 주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네, 필연을 선언으로 바꾸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역전 프로젝트를 가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한 이곳의 마을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고 동네 주민을 다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 주민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 똑같죠? 여기도 뭔가 주민 설명을 통해서 약속을 했죠. 근데 이걸 선언처럼 하진 않았지만. 근데 다른 건 이거예요. 우리 지역의 선언의 주체는 용역사였고 공무원이었고 교수님이었어요. 전문가였던 거죠. 근데 이 지역의 이 선언의 주체는 주민이었고 그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군수였고 이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거예요. 이 사업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다른 거라고요. 근데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동력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선언했어요. 앞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이런 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 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래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 또 합니다. 우리 동네에 좀 어두운 거 좀 없애고 더러운 거 좀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단부터 꺼내기로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화단씩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에서 돈을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는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럴 수 있어요. 그 겨우 그깟게 그 지원하는 거라고 우리 귀찮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걸 가지고 함께하는 협업의 경험으로 삼기도 해요. 돈이 없어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게 다른 거라고요. 사업을 해야 되는 주체가 공무원이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 차이가 제일 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우리가 주체가 되니까 들어오는 그 돈과 뭐 그거로 이 간판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아름답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같이 하면서 공무원들은 간판 만들기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구나, 공무원들은 돈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학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사업의 성과가 좋고, 뭐 대부분은 그 간판 바꾸기 별거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한다고 생색 더럽게 내네. 대부분 다 그러시죠. 어느 동네나 다 그래요. 뭐 아니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도 그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잘 협조해주고 결과가 잘 나온 곳이 있다면 그 일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어차피 예산을 쓸 거라면 저 지역에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큰 사업이 옵니다. 마을 쉼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마을 쉼터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 어느 날 마을 아카데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아카데미인데 이걸 이제 길거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가 골목길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골목길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이 사업은 어쩌고저쩌고 뭘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길에다가 뭐 이런 것도 하니까 깔끔해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다. 딱 그러는 순간에 어떤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서비스해주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 뿐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 동네에 잠을 지어주면 이 사람들에게 지원했던 그 서비스가 그 잠을 잘 수 있는 그 공간에 물려서 제공하면 호텔이 되는 거예요. 호텔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생각해볼까? 호텔은요, 일단 침실이 있고요. 어디에 무슨 침실이 있고 그게 어떤 특성이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 프런트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투숙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 필요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들, 커피숍,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밥집도 있고요, 세탁소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프론트 역할은 공간에 협동조합이 하는 거죠. 그렇죠. 주민인 곳이 만들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저것 중에 없는 게 뭐였어요? 네, 호텔로서 객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죠. 객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빈집을 찾고 그 빈 공간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리고 그게 1호점이 되는 거예요. 마을호텔 1호점. 이게 만들어졌을 때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저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길게 가자고 하는 처음의 시작은 우연이었어요. 그거를 필연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누군가가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은 정말 놀라있어요. 어쨌든 이 동네에는 주차장도, 공용주차장도 이렇게 쓰고 식당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막 이러니까 심지어 카센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호텔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마을 전체가 호텔이다. 그래서 마을 호텔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래됐던 식당을 더 이상 식당으로 쓸 수 없는 여건이니까 그 식당을 이렇게 마을 호텔로 바꿔주고 동네가 마을 호텔이 들어간 그 골목이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였던 거에 행정이 지원해줬던 사업들, 주민들과 함께했던 사업들이 결국 연결되면서 마을 호텔이 들어간 그 길이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관광지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였죠. 사람들한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주면서 지역에 머물게 만드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이런 지역이 됐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참 대단한 변화 같아요.
세 번째는요, 만부마을입니다. 만부마을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곳이죠. 네. 만부마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만부마을이 맨 처음 만들어졌던 그 배경 철거민 마을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근처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랑은 조금 이질적인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니까요. 그 동네가 점점 좋아질 때도 원래 가지고 있는 기반이 적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따라잡기도 힘들고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계속 관심을 줘야만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다 아파트인데 여기는 뭐 1층짜리 집, 2층짜리 집 이렇게. 철주형 철거민이 이주한 정착지예요. 근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데로 섞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곳,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집을 고치려고 시도하지도 않아요. 마중물을 투입을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십수년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재 뉴딜 사업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또 도입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입했던 거의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본격적인 뉴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였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마을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만부마을의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떠나서 지난 십수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었어요. 집도 수리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뭐도 하고 계속 그랬던 것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마을관리 협동조합 만듦으로써 계속 받기만 하는 상황에서 뭔가 우리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또 이제 사업 내용은 그렇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대단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냥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또 뭐 어느 지역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위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죠. 근데 사실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 할 말은 많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1, 2,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영역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그 주민 조직이 역량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옛날부터 공동체가 있었고요. 같이 해오는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안 했던 걸 할 거거든요. 이제는 마을을 직접 운영하는 걸 해봐야 되거든요. 이 지역이 할머니로 구성된 그 지역이.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주 멀리 있는 곳, 우리의 지향점인 CRC라고 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내다본 상태에서 역량 진단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센터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서 하다가 주민협의체 안에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협동조합으로 이끌어내고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분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순수 지원 역할로 빠지고 이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중심으로 등장하는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되고 나면 이들이 자립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치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던 거죠. 집중을 이제 제대로 했는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사람마다 좀 다른 의견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단계를 가지고 구성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협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 복잡한 거버넌스를 풀 수 있는 상태를 이제 세팅을 하는데요. 사실 이걸 세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요. 아마 필수과정, 도시재생과 역전 프로젝트의 이해, 이 과목에서 그 복잡한 목표를 보셨을 텐데 여긴 그나마 쉬운 편이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목적으로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각 조직에 한 명씩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해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받아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을 각 구역에 있는 구역별로 대표를 뽑음으로써 작은 의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 뉴딜 사업 하기 전부터 이 시스템이 있었어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지금 인천으로 얘기하면은 더불어마을 사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민협의체를 만들 때 이미 구역마다 대표를 하나씩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구역 저기 좀 크죠?
거기는 1, 2로 나눠서 대표를 2명 뽑습니다. 우리도 왜 시의원 2명 뽑는 지역구도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거버넌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좀 새롭고 혁신적이죠. 그럼 저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홍보도 하시고 뭐도 알려주시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행정조직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에 달성하고자 했던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목표를 향해 신속하게 달려나간 거죠.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걸 빨리빨리 전파하고 주민을 딱 알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갔다가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주민의 거버넌스가 존재하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셨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예전에 원래 주민협의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분들은 철거민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고 만나오셨고, 이 주민협의체가 지금까지 그냥 주민협의체로 있었는데 고유번호점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나서도, 그러니까 만든 이유가 있죠.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먼저 만들어서 고유번호증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갈 거니까 협동조합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실 분들이 그게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먼저 가집니다.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과정을 보자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요. 교육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TFA도 계속하고 어디 가서 뭐 자문도 받고 그래요. 수료증도 타고요. 그리고 나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대한민국 첫 번째로 봤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이 잘 되냐 안 되냐는 그거는 운영관리 역량에 대한 문제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많은 지역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 한 번에 만든다고 그냥 그 6주짜리 교육과정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 주민들 한 30명 앉혀놓고요. 그리고 막 교육을 해요. 뭐 마을관리 협동조합 어떤 겁니다. 뭐 저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 짜여진 각본처럼 얘기를 해놓고서 마지막 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인가를 하는 거에 이제 주민들 사인하게 만들고 그거 사업계획서 제출해가지고 그 다음 달쯤에 인가돼가지고 마을관리 협동조합 됐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나는 이런 건지 몰랐어. 이런 말 듣는 게 일상 나간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렇진 않았어요. 과정이 있잖아요.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운영이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는 다른 문제야. 아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점진적으로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들을 설정하고 그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좋아요 라고 딱 만드는 그 순간에 위험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마을밥상을 만드셨고 문화성전 만드셨고 관리성을 만드셔서 지역에 필요한 것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동시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서 이제 정확하게 마을 식당에서 뭘 하시는지 좀 더 살펴보기를 하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 지금까지 앞에서는 이제 세 가지 사례에서 뭔가 주민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셨다면 그 만들어진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거점 시설에 대한 얘기인데 이 거점 시설은 이런 거죠. 우리도 무언가를 시가 매입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거점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전제해 놓고 깔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주민의 기본적으로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속적인 마을 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든 뭐든 주민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일시설일 수도 있고요, 뭐 외부시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앞에 있는 표처럼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지만 보통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은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많이들 하고
그 중에 사람들을 모여내기 위해서 하는 시설들은 집객시설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사업은 거점 시설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분분이 되고, 대부분의 뉴딜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시설들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 정도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점진적이고 단계별로 역량 강화 전략을 세워야지 되겠죠. 그러면 각 주체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조성천, 중후, 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볼까요? 주민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될까요? 네,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 그렇죠. 이 건물이 어떤 용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게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은 할 수 있지만 그 계획대로 실행되는 것은 행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걸 행정한테 전달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계획에다가 투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뒷짐지고 나는 몰라, 난 관심 없어. 그건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네, 좋은,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젊은 애들이 동네에 없는걸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난 관심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잖아요. 그쵸?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주민들은 뭘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운영의 차별 주민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줄 때까지 충분한 훈련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모여야 되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 건물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 건물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다 뭘 해야 되는지를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다음에 다 끝나면 우리는 운영에 참여합니다. 앞에 단계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 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운영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앞에서 얘기했었죠. 역량 분석, 진단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조사,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차근차근히 다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 내용이 이렇게 쉬운 설명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분석은요, 크게 두 가지에 나눠야 됩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의 역량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거점의 역량, 그러니까 그 거점에 위치한 지역은 어디고 그 거점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분석한다는 건 사람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동시에 분석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건 어쨌든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사 완료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계획을 짭니다. 전략을 짜는 거죠. 일단 우리는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그 중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거버넌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역량, 우리가 이걸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 강화 방안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브랜딩,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한 건 다른 사람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게 다 맞다라고 주장하기엔 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장소를 마케팅하는 도시간 경쟁시대, 마을간 경쟁시대에 맞춰서 쟤네랑 우리랑 같은 걸 하더라도 우리께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입혀야 됩니다. 그게 브랜딩입니다. 그리고 이걸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활류체계, 반성하고, 잘못된 건 반성해서 다시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학습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밑에 있는 파란색 툴을 보면 그 각각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적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운영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운영자가요, 그 의사결정 체계에 참여한 사람들과 합의를 해서 만드는 게 운영 규칙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요. 공간 운영을 하는데 나는 원칙대로 했으니까 문제없어 이런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이슈를 약간 좀 기록을 잘 해야 돼요. 그 반영을 계속 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이게 자꾸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력이 오래되고 업력이 이제 시작된 회사의 역량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노련함이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회사 그 시작한 지 얼마 됐어?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항상 1년차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만들고 계속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은 돈을 전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무상 방식에서부터 아니면 일정 정도 돈을 내겠지만 민간에서 위탁받는 방식이 있고 혹은 또 사용 수익 허가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방식은 동네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상이나 뭐 어느 종류가 되더라도 이것은 그 해당 지역의 조례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운영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면서 거버넌스에 참여하셔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셔가지고 필요한 얘기들을 나누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보통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만약 위탁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그 보험 같은 이런 것들도 가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만큼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의 사례에서 도출된 이 내용은 과거에 이미 이걸 해봤던 사람들이 느꼈던 것들을 정리한 걸 제가 모아온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만큼 많이 진행된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진행했던 사례가 이렇게 많고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일단 알아낸 상태에서 마을 식당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운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을 식당을 운영한다면 환경 분석하고 영역을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초 조사부터 하겠죠. 상권에 대한 기초 조사. 매출 분석도 해야 되고요. 인구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럼 여기가 실제로 얼마나 장사가 잘 될 땅인지 이런 거 영양 분석한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도 알아야 돼요. 이거 전문가 밖에서 100만 온다 그래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 하나보다 부족한 경우 많습니다. 지역의 고객 특성은 동네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 성격이 좋네 나쁘네 뭐 이런 얘기들을 밖에서 못 하거든요. 사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거는 메뉴를 도출하는 건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좋고요. 예상 손해분기 도출하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외부인한테 맡기시면 좋습니다. 이는 뭐냐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짜기 때문에 보통 나온 계획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정확할 거예요. 우리가 짜는 것보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어쨌든 환경 분석을 잘했다라면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양 분석을 하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좀 냉정히 봐야 됩니다. 하고 싶어가 아니라 뭘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걸 토대로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스와트 분석, 강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컨셉도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영양강화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간을 조성하셔야죠. 실제로 만부마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권의 기초조사 이렇게 했어요. 분석의 범위를 300m. 왜 300m냐? 도보로 내방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됐답니다. 원래 이 동네는 걸어서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가서 보면 당연한 분석이긴 한데 어쨌든 밖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300m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분석을 해내니까요. 아파트는 핵심 고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은 다 마트에서 뭘 사오거든요. 하지만 급할 때 한두 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해낸 거죠. 상권 구조나 이런 문제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유동인구가 잘 안 올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운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거나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동네 없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식의 분석이 돼서 한식, 백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로 했어요. 지역에 있는 이제 비슷한 영업을 하는 뭐 그 매출액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씩 뭐 상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 만부마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조금 이제 계속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있죠.
볼 수 있죠. 이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마부마을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요일별로 또 매출을 분석을 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해보니까 전형적인 주거 패턴이에요. 주말 주중이 매출이 5대5로 나오면은 여긴 그냥 전형적인 주거지라는 거죠. 상업지면 어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피스가 많으면 주중 매출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간대로 보면 저녁 매출이 훨씬 높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네,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 곳에 업무를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철저히 집밥을 공략하는 쪽으로 메뉴를 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상권 자체가 폐쇄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단골을 한번 만들면 무조건 잡아야 돼. 그러니까 단골을 잡기 위한 메뉴 구성을 해야 되고 매출을 증대를 하려면 찾아가야 돼. 오는 걸 기다릴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직선거리 1.5km 내에 배달 범위를 설정할 때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언제쯤 할 거냐? 내부자 역량 파악을 해보니까 조금 안정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쉽지 않은 길을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를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랑 그게 진짜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배달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게 좀 안정화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어쨌든 분석을 해내고 나서 내부자 역량을 판단합니다. 참여자 역량을 먼저 봤어요. 참여자들은 식당 경험이 있대요. 다행이죠. 그 인근 지자체랑 협업해서 도시락도 보내봤대요. 그러니까 한 끼를 책임질 수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보통 이 한 끼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자신이 있다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장사 망한 식당의 사장님들이 내 음식 맛없어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정말 그런지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반영해서 운영자를 짜요. 단체 도시락 제조 경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하니까 우리는 간단하고 조리가 쉬운 걸 해야 된다. 전문 식당의 경험 많지 않으니까 전문 교육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처럼 그런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는 그 정도로 개인기가 뛰어나지 않거든요. 참여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요리해도 비슷하게 나오려면 프랜차이즈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 수업 분석을 이렇게 해냅니다. W는 왜 빠져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회피를 하거나 극복을 해봐야 장사는 되지 않습니다. 장사는 무조건 최대화시키거나 극대화시키거나 참여를 시켜야지, 회피한다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피는 이제 만들어진 사업을 이제 하는 거죠. 어려운 것들. 운영 전략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네, 목표도 이제 만들어요. 이제 커뮤니티 식당을 만들고 매출을 활성화시키고 핵심 상품 뭐 이렇게. 그리고 미래당도 비전도 만듭니다. 비전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을 설립하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그런 지원센터 등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중에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이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 그려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제 BI도 만들고 메뉴도 결정해요.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메뉴 이렇게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표준화 가능성이에요. 제일 맛있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제일 똑같이 나오는 걸 고릅니다. 조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주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화 가능성을 제일 중요하게 받듭니다. 앞에서 프랜차이즈 얘기 나왔죠. 그리고 나서 운영 준비도 합니다. 손익관리도 예상 시나리오를 빼고요. 뭐도 해보고 비용도 하고 원가 계산해보고 이러고 나서 한 몇 개를 팔면 돈이 될까 이렇게 계산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이런 원가 계산 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되겠죠. 이러고 나서 장사를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만부마을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뭐 그러시다는데 잘 넘기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면 이건 청주 와우협동조합의 사정입니다. 그래요. 법령을 보면요, 주차장은 이런 것들이 있대요.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여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에 만들어진 주차장도 노상, 노회, 부설, 뭐가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것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제 그 법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에 대한 규정은 주차장법 제8조에 이제 있고요. 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된 공용주차장들은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용주차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준용해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조례나 동구 조례를 통해 가지고 얘를 만들어지는 공용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게 없으면 검토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요. 와우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오른쪽에 있는 도면에 있는 저 주차장 운영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규모는 47대. 47대 많진 않죠. 우리 동네에는 그 주차장보다 작습니다. 여기가 북부시장의 공용주차장 시범 추진을 위한 상인의 MOU를 체결을 했어요. 왠지 들어보니까 여건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긴 중앙이 아니라 북부일 뿐이죠.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될 것 같았지만 근데 그렇게 실제로 될까? 주민들은 이제 당연히 될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꼭 그랬던 건 아니고 운영 모델을 실증해보고 실제로 해보고요. 부가 수익을 창출해도 유관 서비스를 발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주차장만 운영해가지고는 인건비가 빠져나오지 않다라는 목표를 갖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뒤에서 한번 보시죠. 실제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앞에 있는 그 그림대로 이제 진행됐어요. 매출을 기반해서 운영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제일 중요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 매출 및 지출 목표를 설정할 때도 매출을 추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차량 이런 것들을 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해내고 네, 매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차를 몇 대나 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 공용주차장이 있어도 내 집 앞에 대려고 그 공용주차장 안 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추정 매출이 실제로 이 지역에 차가 몇 대 있냐 이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실제로 이걸 장사를 해봤을 때 몇 대가 들어오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이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급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죠. 아마 우리 지역도 돈을 받는다 그러면 정해진 그 금액이 딱 나올 텐데 그거보다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법으로 이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지침을 만듭니다. 시간제 어쩌고 네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겁니다. 실제 매출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표가 이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딱 나와요. 근무 인원은 없어야 돼.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건비로 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렵대요. 그리고 결제 투명성 확보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돈을 다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용카드 받는 게 나아요. 이런 상황이죠. 시간제랑 월주차 동시 운영해야 돼요. 왜냐면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요. 월주차 해가지고 현금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냐? 이게 왜 그랬냐? 시범 운영을 했기 때문인데요. 시범 운영할 때요. 한 달에 봤어요. 22일. 한 달에 빨간 날 빼면 22일 정도 나와요. 보니까 이 차량이 몇 대요? 네. 꽤 많아 보이죠? 평균 주차 시간 몇 대요? 네. 매출액 얼마요? 왜 이랬을까요? 네, 보통 15분이면 14분만 딱 떼고, 그러니까 무료 주차 시간이 15분이면 14분만 딱 떼고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무료 주차 시간이 또 이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도 그렇고, 월별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따져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루 평균 매출이 42,000원. 이거 차량당 평균 매출이 얼마야? 400 몇 원? 480원. 야, 맨 처음에 운영계획을 만들었던 것도 되게 막 보수적으로 짰다고 생각했는데 7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시간을 더 확대시키거나 월주차를 더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인건비는 88만원 줬답니다. 시간당 만원으로 딱 최저 시급 맞춰서 줬겠죠. 주차장 운영비 이렇게 24명 기준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 관리사관 추구하지만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공용주차장을 이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했다가는 적자에 허덕였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의 운영권을 받아 이게 본전이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것들을 서비스를 넣어가지고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면으로 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차 서비스나 문화행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더해 넣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개의 마을 사례와 두 가지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석 인정 기준은 지난번에 다른 과목에서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회가 있다라면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익 프로그램에 다른 사례들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